자, 전반사, 전자기파. 전반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반사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경계면에서. 경계면에서 이게 너무 꺾이다 보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반사가 일어나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림을 살짝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경계면이라 치면 빛이 진행을 하는데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꺾이게 되겠죠. 하나도 안 꺾이는 것처럼 보이네. 다시. 빛이 진행을 이렇게 하다가 꺾이겠죠. 근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이거 각도를 조금 더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도를 조금 더 크게 키우면 자 보세요. 각도를 키워준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법선이 있거든. 법선이라고 하는 건 경계면과 이렇게 수직한 선. 이게 입사각인데 입사각을 좀 더 키워주는 거야. 근데 입사각을 좀 더 키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굴절을 하도 많이 해버려가지고 경계면이랑 이렇게 일치하는 선이 이제 일치하는 그 광선이 나오게 된 거야. 그때의 각도 이렇게 굴절각이 90도를 만들어내는 이때의 입사각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임계각이라 불러줘. 임계각. 이것을 임계각이라 불러준다. 임계각이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각도를 조금 더 키워줘 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기서 각도가 좀 더 커져 버리게 된다면 이 빛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 지금 쌤이 이거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 건데요. 실제로 인계각 이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굴절도 일어나고 반사도 일어나요. 굴절도 일어나고 반사도 둘 다 일어나요. 둘 다. 둘 다 일어나는데 인계각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그 반사만 일어난다는 거지. 굴절 안 하고 전부 다 반사만 일어나는 거지. 그런 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굴절이 안 되고 전부 다 반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두 가지 조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이래. 1.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진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력이 빠른 쪽에서 미안해요. 거꾸로 했지. 속력이 느린 쪽에서 속력이 빠른 쪽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속력이 느린 쪽에서 속력이 빠른 쪽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두 번, 또 같은 맥락으로 각도가 작은 쪽에서 각도가 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파장이 좁은 쪽에서 파장이 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랑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야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아까 전에 봤다시피 입사하는 각이 뭐보다 커야 된다? 인계각보다 커야 된다. 인계각보다 커야 된다.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다시 줄치면서 가볼게요.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의 입사각, 요게 임계각이죠. 굴절률과 임계각, 빛의 굴절률이 N1인 매질에서 N2인 매질로 진행할 때 임계각 그 IC와 사인값, IC의 사인값은 두 매질의 굴절률부터 이제 결정이 되죠. 이거 앞에서 봤었죠. 이거 앞에서 봤었어요. 요 스넬의 법칙 봤었어요. 자, 그래서 사인 90도 분의 사인 IC가
N1분의 N2 굴절률분의 굴절률의 B랑 이제 같다라는 이제 등호가 성립이 되게 되죠. 근데 사인 90도는 1이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인 IC는 N1분의 N2가 된다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질과 공기 사이의 인계가 굴절률이 N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1인 공기로 빛이 진행을 할 때 그 굴절률이 공기가 1이라면 그럼 N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요런 식의 식이 성립이 되겠죠. N2가 공기인데 공기가 1이니까 굴절률이.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여기 나와 있죠.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로 진행을 해야 한다. 아까 제 속력이 느린 쪽에서 속력이 빠른 쪽. 파장이 좁은 쪽에서 파장이 좁은 쪽에서 파장이 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고 각도가 작은 쪽에서 각도가 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랬고 굴절률은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야지 된다 그랬어요. 굴절률과 인계각. 굴절률이 큰 물질일수록 인계각이 작습니다. 굴절률이 크면 인계각이 작습니다. 이 말의 즉슨 전반사가 잘 일어납니다라는 거예요. 굴절률이 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속력이 됐다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빛의 속력이 빛이 이 매질을 지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지나가기가 힘들어. 근데 그 다음에 지나가는 건 쉬워. 그러면은 상대적인 굴절률 차이가 크게 된다라는 거죠. 속력이 느렸다가 속력이 겁나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꺾이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쉽사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률이 큰 물질일수록 임계각의 크기가 조금만 이제 각도를 키워줘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굴절률이 유리가 물보다 굴절률이 커요. 그러면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적은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유리에서 물로 진행할 때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유리에서 뭐 공기로 진행을 할 때도 전반사가 이제 일어날 수 있고요. 물에서 공기로 이제 진행을 할 때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조금 생략된 부분이 좀 많은데 공기랑 물이랑 유리랑 이렇게 있다면 굴절률의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공기랑 유리랑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게끔 유리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할 때가 있고 물에서 공기로 이제 그 빛이 진행을 할 경우가 있다면 굴절률 차이가 큰 공기에서 유리에서 공기로 진행을 할 때가 전반사가 훨씬 더 잘 일어난다. 그럼 인계각이 작다. 인계각이 작다. 조금만 이제 각도를 올려줘도 조금만 올려줘도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반사를 이용하면 빛의 세기가 약해지지 않고 빛의 진행 경로로 바꿀 수 있으며 빛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전반사를 이용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사를 이용한 현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레이저를 지금 여기에서 물컵에 군용이 뚫려 있어가지고 군용으로 물이 나오고 있는데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 그 물이 쪼로로록 나오는 그 물의 라인, 약간 오줌발이라고 치면 그 오줌발 따라서 이제 빛이 진행을 해요. 오줌발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다면 빛이 여기에서 전반사가 되고 또 여기에서 전반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진행을 해요. 빛이 가둬지는 것처럼. 이게 왜 그래? 물과 공기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프리즘에서도 프리즘이 여기에서 이렇게 세모가 프리즘인데 공기랑 이제 유리의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또 전반사가 일어나서 여기 두 번 전반사가 일어나서 이제 다시 튀어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광섬유를 제일 많이 써요. 광섬유가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건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수족관의 물고기가 수면에 비쳐 보이는 것도 똑같은 전반사죠. 올라가야 되는데 튕겨 나와서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전반사 이용,
쌍안경, 잠안경, 광섬유를 이용한 뭐 장식품, 광케이블, 다이아몬드, 내시경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 예시들은 알아 놓으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겨서 광통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통신. 광섬유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건데 그 빛을 전송할 수 있는 섬유 모양 관 이런 건데 요거를 이제 파보면 피복을 벗기면 이제 코팅지가 있고 그 코팅지 안에 피복 안에 이거 피복이 있고 그다음에 코팅이 있고 코팅 벗겨 놓으면은 클레딩이랑 코어가 있어요. 이건 둘 다 유리예요. 유리인데 굴절율이 좀 다른 유리예요. 안쪽에 있는 게 굴절율이 더 커요. 이렇게. 그다음에 빛의 속력은 굴절율이 큰 쪽에서 느리니까 클레딩에서 속력이 좀 더 빠른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빛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빛을 집어넣으면은 속력이 느린 코어에서 속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클레딩으로 가버리면 꺾여요. 꺾여서 안쪽으로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지. 여기에서. 그럼 여기서 전반사, 전반사, 전반사. 아까 전에 그 오줌 빨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계속 전반사되어 가면서 빛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요거를 이용해서 빛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실어서 이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신호로, 빛의 속도로 이제 우리가 저거를 보내줄 수 있다 보니까, 정보를 보내줄 수 있다 보니까 빠르죠. 광통신이 엄청 빠른 거예요. 광통신, 음성과 영상 등을 빛신호로 전환을 해야 돼요. 전환한 후에 빛의 전반사를 이용해서 광 케이블로 정보를 보내준다. 그러면 송신기,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담은 디지털 전기 신호를 빛신호로 변환한다. 컴퓨터가 처리한다 하면 10, 10 이런 식이 되는데 그걸 빛이 있다, 없다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섬유의 빛신호를 정송하게 되고 수신기에서 그걸 다시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광증폭기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좀 빛이 오랜 기간, 오랜 거리를 여행하다 보면은 빛의 세기가 조금 약해져요. 그래서 그걸 다시 키워주는 장치가 광증폭기인데 전기 신호를 이용하였으면 이 증폭기 그 전기 신호는 그 전기가 저항을 이제 지나갈 때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증폭기를 겁나 좀 많이 달아줘야 돼요. 그런데 빛 신호는 생각 외로 이렇게 손실되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 하나씩만 배치해도 좋은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통신의 장점을 보시면 외부 전자기파의 간섭을 받지 않아서 잡음과 혼선이 없고 도청이 어렵다. 그 다음에 대용량 정보를 먼 곳까지 보낼 수 있다. 장거리 통신에 유용하다.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에 아까 쌤이 했던 말 광측복기를 설치하는 구간의 거리가 좀 길다라는 거. 조금만 설치해도 된다라는 거. 단점, 광섬유는 화재나 충격에 좀 약합니다. 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끊어져 버리면 이걸 통째로 갈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 광섬유를 연결하는 부위에 아주 작은 먼지라도 끼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빛 신호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분산된다고. 그래서 광통신이 불가능해진다. 그 다음 전기 도선을 사용한 통신 방법에 비해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러한 단점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놔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광통신의 발달. 광섬유의 투명도와 증폭기의 기술 개발로 현재는 초고속 정보통신망뿐만 아니라 각 국가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광 케이블을 설치해서 광통신이 가능해져. 그러면 해저에 이제 광 케이블을 갖다가 쭉 연결해서 여러 나라를 연결해 버리면 빛의 신호로 걔네들이랑 통신할 수 있게 되어 버리는 거죠. 짱짱맨이 되는 거지.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광섬유가 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충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광섬유가 전부 다 연결될 수 있게끔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아, 유리인데 어떻게 휘냐고. 휘지 않아요. 많이 휘지 않아요. 적당히 휘어요. 유리를 얇게 만들면 살짝 휠 수 있거든. 딱 그 정도로만 해. 내가 만약에 힘줘서 꺾어버리면 그 안에 거 깨져버려. 그래서 그 텐션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만큼만 이제 꺾이고 그 이상 꺾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자기파라고 불러줍니다. 전자기파는 잠시만 얘들아.